야, 문 열어. 문 열라고. 새벽 3시였어요. 현관문이 쾅쾅 울렸죠. 저는 이불 끝을 움켜쥔 채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고요. 이 집 내 명이야. 내가 왜 잠가? 술 냄새가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따라 비까지 내렸거든요. 철문 아래로 빗물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68살. 결혼 4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집 밖에 세운 날이었으니까요. 잠깐 조용해지나 싶더니 너 같은 여자랑 산 내가 미쳤다.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화분이었어요. 아들이 어버이날 사줬던 난 화분. 그걸 발로 차버린 거였죠. 저는 현관 앞까지 갔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요. 문 하나 사이에 두고 43년이 무너졌어요. 그날 낮까지만 해도 남편은 큰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난 혼자 살아도 편해. 오히려 내 잔소리 안 들으니 속 시원하겠네. 늙어서까지 밥 차리는 꼴 보기 싫다. 차가운 미소까지 짓더라고요. 시어머니 제사 끝난 날이었어요. 며느리 둘은 설거지하고 있었고 저는 허리 붙잡고 국 데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술잔 내려놓더니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이제 각자 살자. 순간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둘째 며느리였어요. 눈치 빠른 애라 얼굴이 바로 굳더라고요. 큰아들은 애써 웃으면서 말했죠. 아버지 또 술 드셨네. 근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핏대선 얼굴로 저를 노려봤죠. 진심이야. 내 연금 내가 쓰고 내 인생 내가 산다.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놀랍지가 않았어요. 사실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사람이 달라졌죠. 평생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나 봐요. 처음엔 텃밭 나간다더니 어느 날부턴 외출이 잦아졌어요. 휴대폰도 꼭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새 셔츠를 사입기 시작했죠. 68살 남자가 갑자기 향수를 뿌리는데 그걸 모를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저는 모른 척했어요. 늙어서 싸워봤자 뭐하나 싶었죠. 자식들 보기 민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남편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집도 정리하자. 뭐? 이 집 팔자고. 순간 식탁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가 30년 산 집이거든요. 새벽 시장 나가며 모은 돈. 반찬 가게 하며 악착같이 번 돈. 그 돈 보태서 산 집이에요. 근데 남편은 태연했어요. 반반 나누면 되잖아. 당신도 혼자 살아봐. 그 말에 큰 며느리가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남편 눈빛이요. 서늘한 눈빛. 정말 낯선 사람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구들 다 가고 둘만 남았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 있었죠.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캠핑하는 노인 이야기. 그걸 보면서 남편이 웃더라고요. 봐라. 저렇게 살아야지. 늙어서까지 아내 눈치 보는 게 제일 한심해. 저는 천천히 고무장갑 벗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여자 있죠? 남편 얼굴이 딱 굳었어요. 딱 3초? 그 짧은 침묵. 그걸로 끝났어요. 전부 들킨 사람이 짓는 표정이 있거든요. 남편은 갑자기 버럭 소리쳤어요. 있으면 어쩔 건데. 이 나이에 연애도 못해? 당신은 맨날 돈. 그 순간 제 귀에 딱 걸린 단어가 있었어요. 돈. 돈이요. 저는 조용히 남편 얼굴 봤어요.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죠. 그 여자한테 돈 썼어요?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차가운 미소였어요. 내 돈인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통장을 열어봤어요. 원래 생활비 통장은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상했어요.
퇴직금 일부가 사라져 있었죠. 연금 담보대출도 있었고요. 순간 손끝이 싸해졌어요. 눈이 흐려지더라고요. 거래 내역을 내리는데 낯선 이름 하나가 계속 보였어요. 박미영, 계좌이체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었어요.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왔죠. 제 손에 통장 보더니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남의 통장을 왜 봐? 남의? 제가 웃었어요. 근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입술만 떨렸어요. 43년 같이 산 아내가 남이에요? 남편은 대답 안 했어요. 대신 제 손에서 통장을 확 낚아챘죠. 종이가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도 돼. 그 말, 그 한마디가 참 이상했어요. 평생 가족 위에 산 여자 인생이 순간 지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안방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이 문 잠가버렸거든요. 저는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웠어요. 천장 보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멍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남편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안방 문틈 사이로 들렸죠. 남편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부드럽게, 낮게, 응, 곧 정리돼. 집 팔면 돼. 걱정하지 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집, 우리 집. 그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천천히 몸 일으켰어요. 그리고 거실 구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봤죠. 남편이 낮에 들고 들어온 부동산 서류. 그때는 몰랐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 전부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줄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눈 뜨자마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거실 바닥에서 잔탓이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남편이 없었어요. 안방 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요.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양복 2벌, 골프 가방, 시계 보관함까지 싹 없어졌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급하게 부동산 서류 봉투부터 찾았어요. 없었어요. 분명 어젯밤 거실 탁자 위에 있었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 했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숨이 차 있었죠. 왜? 아버지가 형제들 단톡방에 글 올렸어. 무슨 글? 잠깐 침묵. 그리고 아들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돈 빼돌렸다고. 순간 귀에서 삐소리가 났어요. 제가요? 제가 남편 돈을 훔쳤다고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라는 게 또 오더라고요. 아들은 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지금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내려갈게. 전화를 끊는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몸이 굳어버렸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 단톡방을 열었어요. 남편 글이 길게 올라와 있었죠.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 밝힙니다. 아내가 생활비를 빼돌렸고 퇴직금까지 자기 자식들한테 숨겨놨습니다. 더는 같이 못 삽니다. 밑에는 통장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웃긴 건 딱 자기한테 불리한 거래 내역만 지운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43년 같이 산 남자가 저를 도둑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며느리들 일금 표시가 하나씩 뜨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더라고요. 잠시 후 둘째 며느리한테 개인 톡이 왔어요. 어머니 진짜 아니시죠? 그 말에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믿는다는 말보다 확인부터 하는 그 조심스러운 말투. 이미 가족 안에서 제가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큰아들이 뛰어들어왔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한참 절 보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진짜 아니지? 그 말 듣는데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까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박미영,
그 이름이 찍힌 부분. 아들 얼굴이 굳더라고요. 핏대선 얼굴로 이를 꽉 물었어요. 이 여자 누구야? 나도 몰라. 아버지 바람이야? 저는 대답 못했어요. 입만 달싹였죠. 그때였어요. 아들 휴대폰이 울렸어요. 스피커 너머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지금 엄마 편 들 거야? 아버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돈 내가 쓴 건데 왜 지랄이야? 쾅! 전화가 끊겼어요. 아들은 그대로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낮게 욕했죠. 미치셨네 진짜. 그날 오후였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오늘 계약 안 나오시면 위약금 생기는데요. 계약이요? 아드님 명의로 가계약 들어간 거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무슨 아들 명의요? 아,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화 끊고 바로 둘째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애가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몰라. 아버지가 잠깐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어. 세금 때문이라 해서. 벽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남편이 아들 명의까지 끌어다 쓴 거였어요. 가족 전체를 엮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처음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들어가는데 다들 절 힐끔거리더라고요. 이미 남편이 말을 퍼뜨린 뒤였어요. 사모님이 집 빨리 처분 원하신다고. 그 말 듣는데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계약서를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머뭇거리더니 보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매수인 이름 박미영. 그 여자였어요. 남편이 돈 보내던 여자. 제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 계약 언제 한 거예요? 한 달 전쯤이요. 한 달.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저를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계약서를 붙든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직원이 슬쩍 말했죠. 두 분이 합의하신 줄 알았는데. 합의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도 질질 끌고 있네. 돌아보니까 남편이 서 있었어요. 옆에는 여자 하나 있었고요. 베이지색 코트, 짙은 립스틱, 제 또래쯤 돼 보였어요. 근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사람을 위아래로 훑는 눈빛, 차가운 미소까지. 딱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저 여자구나. 박미영. 남편은 제 앞까지 와서 낮게 말했어요. 쪽팔리게 왜 여기까지 와? 저는 계약서 들고 물었어요. 우리 집을 왜 저 여자한테 넘겨?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내 집인데? 당신 돈도 들어갔잖아. 그 말에 박미영이 끼어들더라고요. 어머, 왜 남의 남자 돈에 집착하세요? 그 순간 귀에서 뚝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43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모욕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박미영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당신 애들 있어요? 여자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나중에 당신 자식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남편이 버럭 소리쳤어요. 입 조심해. 사무실 안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핏대선 얼굴. 당장이라도 손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안 눌리더라고요. 몇 번을 다시 눌렀어요. 계속 오류. 그때 문 안쪽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죠. 이 집 이제 내 집 아니야.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문 열어. 싫어. 여보. 혼자 산다며. 남편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비틀린 웃음. 그리고 문 사이로 서류 하나가 툭 밀려나왔죠. 이혼 소장이었어요. 그 위에 빨간 줄로 적혀 있었어요. 재산 은닉 및 정신적 학대. 제가 가해자였어요. 저는 한참 그 종이만 바라봤어요. 빗물이 복도 창문을 때리고 있었죠. 발밑이 축축해졌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남편 저녁은 먹었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비는 사흘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결국 큰아들 집으로 갔어요. 캐리어 하나 끌고요. 43년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 짐이라고 들고 나온 게 겨울 내복 몇 벌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애써 웃으며 문 열어줬죠. 어머니 들어오세요. 근데 눈이 붓더라고요. 밤새 운 얼굴이었어요. 거실 한쪽엔 제 이불이 미리 깔려 있었고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아, 이제 나는 손님이구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밥상 차려줬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제가 늘 해주던 반찬들. 근데 한 숟갈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목이 꽉 막혔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작은 방에서 손주 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거실에서 뒤척이기만 했죠. 천장만 보다가 새벽 2시쯤 물 마시러 일어났어요. 그런데 작은 방 문틈 사이로 아들 부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작게, 아주 작게. 여보 언제까지 모실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한숨 쉬며 말했죠. 나도 알아. 근데 아버님이 소송 건 상태잖아. 괜히 우리까지 엮이면 어떡해. 그 순간 숨이 멎을 듯 했어요. 저는 컵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죠. 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가 그럴 사람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통장 증거까지 냈잖아. 그 말에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나도 무서워. 저는 다시 조용히 누웠어요. 물도 못 마셨죠. 이불 속에서 입 틀어막고 울었어요. 소리 새나갈까봐. 늙어서 우는 것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며칠 뒤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죠. 아들이 겨우 예약해놨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서류 넘기다 말고 절 보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이미 재산 일부를 이전하셨어요. 뭐라고요? 부동산 공동명의 해지 서류가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 서류 쓴 적 없거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도장 맡기신 적 있나요? 순간 떠오르더라고요. 3년 전, 제가 허리 수술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말했죠. 당신 몸도 못 움직이는데 내가 처리할게. 그때 도장 맡겼어요. 은행 업무 때문이라 해서. 저는 그대로 얼굴 감쌌어요. 손끝이 떨렸죠. 남편은 그때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천천히. 아주 오래전부터.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연금도 담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꽤 커요. 얼마나요? 8억 가까이 됩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8억. 남편 퇴직금, 연금, 집 담보까지 다 끌어다 쓴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 돈 어디 갔어요? 변호사가 한숨 쉬더라고요. 대부분 특정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박미영, 그 여자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만 멍하니 봤어요. 비에 젖은 간판들, 우산 쓰고 걷는 사람들, 세상은 그대로인데 제 인생만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지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김정숙 씨 맞습니까? 네. 남편분 신고건으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경찰서요? 제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조사실 들어가는데 손에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형사가 서류 보며 말했어요. 남편분 주장으로는 사모님이 지속적으로 금전 압박과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자금을 임해 사용했다고.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폭언이요? 압박이요? 43년 동안 맞춰 살았던 사람이 이제와 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어요. 형사가 물었죠. 혹시 남편분 때리신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손이 떨리는 걸 형사가 가만히 보고 있었죠. 저는 겨우 말했어요. 저는 남편 손 한 번 잡아달란 말도 못하고 산 사람입니다. 말하다 울음이 터졌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조사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박미영이랑 같이.
둘이 나란히 앉아 커피 마시고 있었죠. 남편은 절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아직도 피해자인 척하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남편 얼굴 봤죠. 서늘한 눈빛. 그 눈빛이 참 낯설더라고요. 당신, 진짜 사람 아니구나.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이었지만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박미영이 팔짱 끼며 웃었죠. 왜요? 이제 와 후회돼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속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결국 쓰러졌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대로 쿵! 큰 며느리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응급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얗고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죠. 의사가 말하는데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들이 제 손 붙잡고 울더라고요. 엄마. 근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끝이 병원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핏대선 얼굴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소리쳤죠. 당장 합의해. 병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간호사가 막으려는데도 막무가내였어요. 집 넘기고 끝내자고. 왜 사람 피 말리게 해? 저는 산소줄 낀 채 남편 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었죠. 근데 그 순간 남편 입에서 나온 말 하나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그 통장만 안 열었어도 조용히 끝났잖아. 통장? 순간 머릿속이 멈췄어요. 남편은 바로 입 다물었어요. 실수한 걸 안 거죠.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박미영도 같이 굳었고요. 그리고 딱 그 순간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 둘. 한 사람은 서류 가방 들고 있었죠. 남자가 조용히 입 열더라고요. 김태수 씨 맞습니까? 남편이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봤어요. 누구요 당신들? 그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죠.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병실 안후 조용해졌어요. 정말 숨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까까지 소리 지르던 사람이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김태수 씨, 불법 차명 계좌 및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조사입니다. 박미영 얼굴이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들고 있던 커피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병실 바닥으로 커피가 번졌죠. 남편은 억지로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근데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흔들리고 있었죠.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전 그냥 은퇴한 사람입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넘기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박미영 씨 계좌로 수십 차례 자금 이동 확인됐고요. 아드님 명의 부동산 계약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저를 한번 봤어요. 제보자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남편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제보자? 그 순간 큰아들이 병실 문 앞에 서더라고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너였어? 아들은 대답 안 했어요. 대신 제 침대 옆으로 와섰죠.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엄마 통장 내가 복사했어. 남편 얼굴 핏줄이 꿈틀했어요. 핏대선 얼굴로 소리쳤죠. 배은망덕한 새끼. 아버지. 아들 목소리도 터졌어요. 엄마 죽을 뻔했잖아. 병실 공기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오고 환자들 보호자까지 문틈으로 쳐다봤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산소줄 낀 채 남편만 바라봤죠. 43년 동안 저 사람 화내는 거 보면 늘 제가 먼저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소리쳤어요.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통장 뒤졌잖아. 조용히 살면 끝날 일을.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허무해서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 끝까지 내 탓만 하는구나. 남편 입이 딱 멈췄어요. 저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누렇게 접힌 서류 봉투였죠. 아들도 놀란 얼굴로 절 봤어요. 엄마 그게 뭐야? 저는 조용히 봉투를 수사관 쪽으로 내밀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드려요. 남편 얼굴이 순간 무너졌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진짜 그런 표정이 있더라고요. 설마. 수사관이 봉투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 사본, 녹취록, 그리고 계약서 원본까지 들어 있었죠. 박미영이 뒤로 비틀거리더라고요. 저 여자 미쳤어.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차갑게, 아주 차갑게요. 미친 척한 거예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남편 쳐다봤죠. 당신 휴대폰 통화. 거실에서 다 들었어. 집 넘기자는 말도, 아들 명에 쓰자는 말도.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사실 전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집 팔자고 했을 때, 연금 담보대출까지 받았을 때, 그때 알았죠. 이 사람 사고 치는구나. 그래서 몰래 준비했어요. 남편 자는 동안 통장 복사했고, 부동산 계약 날짜도 적어놨고, 박미영 계좌 내역도 사진 찍어뒀죠. 제가 병원 실려오기 전날이었어요. 큰아들 불러서 딱 한마디 했거든요. 엄마 혹시 잘못되면 이거 꼭 경찰 가져가라. 아들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저는 웃었어요. 너희까지 다칠까봐. 그 말 듣는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제 손 붙잡고 흐느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 잠깐 의심했어요. 저는 그 손 꼭 잡아줬어요. 솔직히 서운했거든요. 근데 이해도 됐어요. 남편이 너무 치밀했으니까. 가족까지 다 속였으니까요. 수사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김태수 씨, 추가 조사 필요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너 죽고 싶어? 순간 사람들이 말렸죠. 근데 그 찰나 남편 손이 제 어깨를 확 밀었어요. 산소줄이 빠졌고 심장 모니터가 삐하고 울렸죠. 병실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간호사들 뛰어오고 아들이 남편 멱살 잡고 박미영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죠. 그 와중에 저는 남편 얼굴만 보였어요. 서늘한 눈빛.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분노가 아니라 겁이었어요. 처음으로 무너지는 사람 눈빛. 수사관이 남편 팔 꺾어 제압했죠.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됩니다. 남편이 악쓰며 소리쳤어요. 다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때였어요. 병실 문 앞에서 누가 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90 가까운 노인. 지팡이 짚고 떨면서 들어오셨죠. 순간 다들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 보더니 갑자기 지팡이로 등을 내리쳤어요. 퍽! 이 인간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숨이 거칠게 떨리더라고요. 내 애미보다 잘한 며느리를. 내가 사람을 죽이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아마 평생 처음 맞아본 표정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 붙잡고 우셨죠. 정수가, 내가 미안하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제 손 잡고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어요. 나가면서 끝까지 절 노려봤죠. 핏대 선 얼굴. 이를 갈면서 말하더라고요. 너 후회할 거야. 저는 가만히 남편 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아니, 이제야 끝난 거야. 병실 문이 닫혔어요. 철컥. 그 소리가 참 길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 한 장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남편이
끌려간 뒤 집안은 한동안 장례식장 같았어요. 전화벨만 울려도 다들 놀랐죠.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동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눈 피했어요. 그 집 남편 사기쳤다며 여자까지 있었다더라. 말은 참 빨리 퍼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조용했어요. 이제와 화낼 기운도 없었거든요. 병원 퇴원하고 작은 원룸 하나 얻었어요. 보증금은 큰아들이 보태줬죠. 18평도 안 되는 집. 창문 열면 옆 건물 벽이 바로 보였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적어도 누가 소리 지르진 않았으니까. 새벽에 발소리 눈치 안 봐도 됐고요. 혼자 끓여 먹는 라면도 편했어요. 참 신기했죠. 평생 가족 위에 산 여자인데 처음으로 혼자 밥 먹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 사이 남편 사건은 점점 커졌어요. 단순 불륜이 아니었거든요. 차명계좌, 불법 대출, 허위 명의 계약, 거기에 노인 대상 투자 사기까지 엮여 있었어요. 박미영이 운영하던 투자 모임이 문제였죠. 은퇴한 노인들 모아놓고 고수익 난다고 속였더라고요. 남편도 거기에 깊게 발 담갔고요. 연금까지 끌어다 넣은 거였어요. 결국 피해자들이 줄줄이 고소했죠. 뉴스까지 나왔어요. 아들이 TV 꺼버리더라고요. 제가 볼까봐. 근데 이미 다 봤어요. 뉴스 화면 속 남편 얼굴. 모자 눌러쓰고 경찰서 들어가는데 어깨가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솔직히 통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낯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그 생각만 들었죠. 몇 달 뒤였어요.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요. 남편은 실형. 박미영도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문제의 집. 결국 압류 들어갔어요.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은행에서 바로 경매 넘겼죠. 43년 살던 집이 남손으로 넘어가는데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경매 날짜에도 안 갔어요. 대신 동네 한 바퀴 돌았죠. 시장 골목 지나는데 옛날 반찬 가게 자리 아직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나가 오징어 볶고 김치 담그고 애들 학원비 벌려고 악착같이 살던 시절. 그땐 힘들어도 희망은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 깨달았어요. 사람은 가난보다 외로움에 더 무너지더라고요. 겨울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눈이 많이 오던 날. 저녁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늦은 시간이었죠. 인터폰 화면 켰다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이었어요. 정확히 1년 만이었죠. 근데 사람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볼은 푹 꺼졌고 패딩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 화면만 봤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정수가. 그 한마디에 심장이 이상하게 울렁했어요. 43년 동안 듣던 목소리니까 몸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문 안 열었어요. 가만히 서 있었죠.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나갈 데가 없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 어깨 위로 눈 쌓이는 게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뛰어나갔을 거예요. 감기 든다고. 밥 먹고 가라고. 근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저는 인터폰 붙든 채 물었죠. 박미영은? 남편 고개 숙였어요. 먼저 나갔다. 돈은? 다 압류됐다. 목소리가 갈라졌더라고요. 연금도 끊겼다.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나? 남편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 듣는데 참 이상했어요. 기다렸던 말이었거든요. 평생 듣고 싶었던 사과. 근데 막상 들으니까 가슴이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남편은 울기 시작했어요. 현관 앞에서 68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흐느끼더라고요. 나 혼자 못 살겠다. 무섭다. 그 말 듣는 순간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난 혼자 살아도 편해. 혼자 사는 게 최고다.
큰 소리 치던 얼굴, 차가운 미소, 서늘한 눈빛, 전부 생각났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말대로 해. 뭐? 혼자 살아. 남편이 인터폰 붙잡고 울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천천히 벽에 기대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죠. 나 당신 무서웠어.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평생 눈치 봤어. 당신 기분 맞추려고. 소리 지를까봐. 집 나갈까봐. 애들 상처받을까봐.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래 막혔던 숨이 나오는 느낌. 그런 거였죠. 남편은 문 밖에서 계속 울었어요. 정수가, 나 이제 어떻게 사냐? 저는 눈 감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건 이제 당신 몫이야. 그리고 인터폰 전원을 껐어요.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한동안 들렸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어요. 진짜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며칠 뒤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잘했어. 큰 며느리도 제 손 꼭 잡았어요.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났어요. 내 인생. 참 늦게 듣는 말이더라고요. 봄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작은 화분 하나 샀어요. 예전 남편이 발로 차 깨버렸던 난 대신 이번엔 제가 고른 화분. 햇빛 드는 창가에 올려놨죠. 아침마다 물 주는데 새잎이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사람도 그렇구나 싶었어요. 다 망가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더라고요. 늦어도 천천히라도 그렇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3년 함께 산 남편. 모든 걸 빼앗고 떠났다가 1년 뒤 울면서 돌아온다면 다시 받아줄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참고만 살고 계신 분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끝난 인생은 없더라고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이고,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비명이 식당 안을 갈랐어요. 수저 떨어지는 소리, 의자가 밀리는 소리, 놀란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상견례가 한창이던 방 안. 신랑 아버지 강태식은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여보, 아버님,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오가던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신부 민지의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물잔을 들고 있었고 신랑 준호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울먹였죠.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두드렸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아있던 예비사돈에게 꽂혀 있었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걸 본 사람처럼 그 눈빛은 공포에 가까웠어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죠. 태식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상견례는 그대로 중단됐고요. 그날 저녁 응급실 앞복도 준호는 벽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병원비 걱정도 밀려왔죠. 아버지는 몇 년 전 뇌졸중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퇴직 후 받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는 형편.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어요. 그마저도 대출이 남아 있었고요. 준호 어머니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더니 의사가 나왔죠. 급성 협심증 증상입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의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자분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싫다고 하시네요. 특히 사돈이라는 분을 절대 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순간
복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지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저희 남편 말씀인가요? 준호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걸까? 그런데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 함께 있었던 준호의 고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상했어. 명함 받는 순간 얼굴이 변하더라. 핏대선 얼굴로 굳어버렸잖아. 명함.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로 모였어요. 상견례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예비사돈이 정중하게 명함 하나를 내밀었어요. 태식은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었고요. 그런데 명함을 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숨이 막히는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그 짧은 순간 누구도 명함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혹시 이 명함 말씀인가요? 봉투 하나를 꺼냈죠. 상견례 때 사용했던 여분의 명함. 준호가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었죠.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서금융자산관리 대표이사. 그리고 이름. 김정호. 별로 이상할 게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성공한 사업가 같았죠. 하지만 고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름 때문이 아니야. 태식 오빠가 본 건 다른 거였어. 명함 뒷면. 준호가 명함을 뒤집었어요. 거기엔 작은 문장이 인쇄돼 있었죠. 단 한 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사무개발 피해자 지원 재단 후원기업. 순간 복도에 정적이 흘렀어요. 준호의 손끝이 떨렸죠. 왜냐고요? 사무개발. 그 이름은 그의 가족에게 악몽 같은 단어였거든요. 15년 전 아버지는 사무개발 투자 사기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노후자금, 적금, 퇴직금, 심지어 집 담보대출까지 모든 걸 날렸죠. 그 일로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고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 이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무개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어요. 마치 기억 자체를 지워버린 사람처럼.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난 걸까요? 복도 끝 창가. 민지의 아버지 김정호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서늘한 눈빛.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준호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죠. 마치 무언가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 오래전 묻혀있던 비밀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은. 그날 밤 중환자실에 누운 태식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우리 아들만은. 간호사가 가까이 다가갔죠. 태식은 감긴 눈으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사기꾼.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리고 다음 순간 태식의 심전도 수치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병실 안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그와 동시에 병원 주차장에 서 있던 김정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알아봤군. 잠시 침묵. 그리고 낮게 웃었어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 이 결혼은 반드시 진행된다. 차가운 미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그 전화를 끊은 뒤 김정호는 천천히 병원을 올려다봤어요. 그 시선 끝에는 중환자실 창문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건네진 명함 한 장이 두 집안을 집어삼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걸. 며칠 뒤였어요. 태식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죠.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준호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고요. 그날도 병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물었어요. 민지 만났냐? 네. 결혼 이야기했고?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민지는 여전히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죠.
아버지, 민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집안 문제랑 민지는 상관없잖아요. 그 말에 태식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사람이 집안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죠. 민지가 들어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태식은 민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솔직히 미워할 수 없는 아이였죠. 착했고 싹싹했고 준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도 보였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어요. 태식은 결국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하다. 결혼은 안 된다. 순간 민지 얼굴이 굳었죠. 왜요? 이유라도 알려주셔야죠. 태식은 입을 다물었어요. 민지는 끝까지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없었죠. 그날 병실에서 나온 민지는 주차장 구석에서 한참 울었어요. 준호도 옆에서 아무 말 못했고요. 둘 다 답답했어요. 아무도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민지는 우연히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낡은 서류 상자 하나. 평소엔 잠겨있던 서랍 안에 있었죠. 민지는 무심코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서류 맨 위에 적힌 이름. 강태식? 신랑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민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서류는 오래돼 있었죠. 10수년 전 문서 같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안에는 투자 계약서와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태식 이름 옆에 빨간 글씨. 회수 완료.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지?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하니? 민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아버지 김정호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죠. 민지는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빼앗아 들었죠. 볼 필요 없는 거다. 왜요? 왜 강태식 아버님 이름이 있어요? 정호 눈가가 꿈틀했어요. 핏대 선 얼굴. 민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만해라. 결혼 준비나 해. 아버지. 순간 정호가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 했지. 민지는 얼어붙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정호는 자꾸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에도 통화했죠. 누군가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점점 불안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감사팀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준호는 중견 건설회사 회계팀 직원이었죠. 평범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설명 좀 하시죠. 준호는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자신명의 계좌였거든요. 거액이 입금돼 있었어요. 몇 천만 원. 한두 번도 아니었죠. 여러 차례. 규칙적으로. 준호는 황당했어요. 이건 처음 보는 거래인데요. 제 계좌 아닙니다. 감사팀장은 싸늘했어요. 명의는 본인으로 확인됩니다. 회사 자금 유출 의혹이 있습니다. 준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날 바로 업무 배제 조치가 내려졌죠. 회사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수군거림이 들렸고요. 그 사람 아니야? 회사 돈 빼돌렸다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준호는 억울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죠. 며칠 뒤 경찰 조사 통보까지 날아왔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태식은 병실 침대 난간을 붙잡은 채 벌벌 떨었어요. 누가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짓을.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준호는 우편함을 열었다가 또 하나의 서류를 발견했어요. 금융기관 통지서.
계좌 지급 정지 안내. 준호명의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는 내용이었죠. 월급도 묶였어요. 적금도, 비상금도, 전부. 그날 밤,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생활비 걱정 때문이었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대출 이자는 밀리고,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태식은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한순간에 가족 전체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각, 김정우는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었죠. 정우는 서류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확실하게 처리해. 남자가 웃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강태식 가족은 곧 무너질 겁니다. 정우는 천천히 술잔을 들었어요. 차가운 미소, 서늘한 눈빛,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즐기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준호가 경찰 조사를 받던 날, 우연히 확보한 CCTV 영상 하나. 그 영상 속에는 누군가가 준호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한 순간,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설마, 이 사람이 왜? 영상 속 인물을 본 준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람은 도저히 범인일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준호는 한동안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눈을 몇 번이나 비볐죠.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화면 속 인물은 분명했어요. 민지의 어머니, 박선영이었죠. 준호는 숨을 삼켰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요. 말도 안 돼. 경찰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는 분입니까? 준호는 대답을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정중하게 웃던 사람.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구급차를 부르던 사람. 그 사람이 왜 자신의 명의 계좌를 만들고 있었을까? 그날 밤, 준호는 민지를 만났어요. 카페 구석자리. 둘 다 얼굴이 좋지 않았죠. 준호는 결국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어요. 민지는 처음엔 웃었어요.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몇 초 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엄마 맞네. 목소리가 떨렸죠. 민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선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는 다짜고짜 영상을 내밀었죠. 이거 뭐야? 선영 얼굴이 굳었어요. 민지야. 설명해. 엄마가 왜 저기 있어?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사람 시킨 거야. 누구? 내 아버지. 순간 민지 귀가 멍해졌어요. 아버지가? 선영은 눈을 감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난 반대했어. 몇 번이나 반대했어. 그런데 안 들었어. 민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풀렸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죠. 김정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알아차린 표정을 지었어요.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랬어요? 정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어요. 놀라는 기색도 없었죠.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 알았구나. 민지는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 씨 계좌도, 회사 일도, 전부 아버지예요? 정우는 피식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은 폭탄 같았죠. 왜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왜 그런 짓을 해? 그 순간 정우 얼굴이 변했어요. 핏대선 얼굴,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죠. 왜냐고? 강태식 때문이지.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뭘 했는데요? 그러자 정우가 낮게 웃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리고 15년 전 이야기를 꺼냈죠. 사무개발.
그 악명 높은 투자 사기 사건, 수천 명이 피해를 봤던 사건. 그때 정우는 작은 투자회사 직원이었어요. 월급쟁이였죠. 그런데 사건이 터졌고 회사 대표들은 돈을 챙겨 도망갔어요. 직원들까지 모두 범인 취급을 받았고요. 정우도 거리로 내몰렸죠. 집도 잃고 빚도 떠안고 가족도 흩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정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나를 경찰에 넘긴 사람이 강태식이야. 민지는 숨을 멈췄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증언 때문에 난 감옥 갔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영도 고개를 숙였고요. 정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난 범인이 아니었어. 희생양이었지. 근데 모든 죄를 내가 뒤집었었어. 15년. 정우는 그 세월을 복수 하나로 버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접근했대요. 준호와 민지가 만난 것도,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고. 민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죠. 난 내 인생을 돌려받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끝난 직후 선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거짓말. 정우가 고개를 돌렸죠.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거짓말이야. 정우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 그때 당신은 직원이 아니었어. 뭐? 당신도 돈 받았잖아. 민지 얼굴이 굳었어요. 준호도 충격을 받았죠. 선영은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공범이었어. 다만 도망 못 간 거야. 정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 다물어. 아니, 이제 말할 거야. 15년 동안 묻어둔 진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사모개발 비자금을 관리하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그런데 대표들이 해외로 도망가면서 모든 책임이 정우에게 몰린 거예요. 강태식은 피해자였고 정우를 신고한 사람도 맞았어요. 하지만 거짓 신고가 아니었죠. 진짜 범인이었으니까. 민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아버지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사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태식이 위독하다는 연락이었어요. 준호는 곧장 달려갔죠. 의사는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안. 태식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어요. 몸은 말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태식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죠. 준호는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오래된 봉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태식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어요. 그 안에 전부 있다. 증거.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기계음만 울렸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있었어요. 계좌 내역, 녹취록, 부동산 거래 서류, 그리고 맨 아래 사진 한 장. 사진을 보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김정우와 함께 웃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10년 전에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사모개발 대표, 사기 사건의 주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물, 모두가 사망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망 아님, 현재 한국 거주, 김정우가 숨기고 있음. 준호는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죠. 발신인은 알 수 없었어요. 준호가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사진 바꾼. 그럼 다음은 내 차례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병원 창밖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시동을 걸고 떠나고 있었죠. 누군가가 준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원복도 의자에 앉은 채 사진만 바라봤죠. 1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무개발 대표. 그 사람이 살아있다니. 그리고 김정우가 숨기고 있다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죠.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비 걱정에 눈물마를 날이 없었고, 본인은 계좌 동결에 회사 징계까지 받은 상태.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결국 봉투 속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또 해가 졌죠. 그러다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모든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한 사람. 최인수.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도 있었죠. 계좌 내역에도 있었고, 부동산 계약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15년 전 사무개발 등기 임원 명단에도 있었죠. 준호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잠시 후 눈이 커졌어요. 최인수, 현재 국내 대형 금융그룹 부회장. 재계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었거든요. 준호는 숨을 삼켰어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지가 찾아왔어요.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아버지 진실을 알게 된 뒤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둘은 병원 옥상에서 만났어요. 바람이 불었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우리 집 때문에.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죠.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호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민지는 사진을 보는 순간 놀랐죠. 이 사람, 알아?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우리 집에 왔었어. 준호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뭐? 어릴 때부터 가끔 봤어. 아버지 친구인 줄 알았어.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김정호 집을 드나들 정도로 가까운 사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태식의 자료를 들고 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오래전 사무개발 피해자들을 무료로 도왔던 사람이었죠. 백발의 노 변호사였어요. 자료를 읽던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조용히 안경을 벗었어요. 이 자료 어디서 구했습니까? 준호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나오는군. 무슨 뜻이죠? 변호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최인수, 그리고 김정호. 준호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낮게 말했죠. 사무개발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대표는 얼굴 마담에 불과했죠. 준호는 숨도 쉬지 못했어요. 그럼 최인수가 실소유주였어요. 김정호는 자금 관리자.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수천억 원. 전국 피해자 수만 명. 사라진 돈. 숨겨진 부동산. 해외 계좌.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죠. 그리고 태식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몇 안 되는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죽도록 쫓겼던 거고요. 그 순간 준호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그는 무심코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 첫마디에 얼어붙었어요. 강준호 씨,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네, 명의 도용이 확인됐습니다. 준호는 귀를 의심했어요. 감사팀 직원이 이어 말했죠. 회사 자금 유출도 관련 없습니다. 복귀 준비하시죠. 전화를 끊은 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누명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는 오히려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큰일 났군. 왜요? 저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죠. 변호사는 낮게 말했어요. 증거가 새어나갔다는 걸 안 겁니다.
이제 덮으려 들겠죠.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어요. 바로 다음 날 전국 뉴스에 속보가 터졌거든요. 최인수 부회장 긴급 수사, 비자금 의혹, 차명 부동산, 해외 자금 은닉,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검찰도 움직였죠. 금융감독원도, 국세청도 순식간이었어요. 15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 김정우가 직접 병원을 찾아왔거든요. 혼자였어요. 평소에 여유로운 모습도 없었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식은 침대에 앉아 있었죠. 둘은 오랜 시간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적?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당신이었군.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힘이 없었죠. 끝까지 포기 안 했네. 그제야 태식이 말했어요. 난 기다린 거야.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핏대 선 얼굴도, 차가운 미소도, 이제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늙어 보였어요. 한참 후,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병실 안공기가 멈춘 듯 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처음으로 죄를 인정한 거였죠. 하지만 태식은 차갑게 말했어요. 나한테 할 말 아니다. 정우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죽은 사람들, 망한 사람들, 가족 잃은 사람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김정우 씨,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순간 정우는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던 거죠. 수사관들이 다가왔고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지는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였으니까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정우가 끌려나가기 직전 갑자기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준호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죠. 서늘한 눈빛, 묘한 웃음. 끝난 줄 아나? 준호는 굳어졌어요. 정우가 낮게 말했죠. 진짜 주인은 아직 안 잡혔어.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최인수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정우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병실 밖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준호 머릿속에는 그의 마지막 말만 남았어요. 진짜 주인,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김정우가 체포된 뒤에도 준호는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 때문이었죠. 진짜 주인, 아직 잡히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수사 상황이 뉴스에 쏟아졌어요. 최인수 부회장은 출국 금지, 계열사 압수수색, 차명 부동산 수십 채 발견, 비밀 계좌 다수 확보. 세상은 떠들썩했죠. 하지만 준호는 이상했어요. 최인수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대신 총알바지가 된 것처럼. 그때 태식이 준 자료 속에서 또 하나의 USB가 발견됐어요. 서류 봉투 안쪽 이중 바닥에 숨겨져 있었죠. 준호도 몰랐어요. 변호사도 몰랐고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감춰둔 물건이었어요. USB를 꽂는 순간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죠. 오래된 녹화 영상. 화질은 좋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죠. 김정호, 최인수, 그리고 한 사람. 준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손이 떨렸죠. 말도 안 돼.
변호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고요? 그 사람은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전 국민이 신뢰하는 인물, 청렴의 상징, 부정부패 척결의 아이콘,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는 웃고 있었죠. 사모개발 핵심 인물들과 함께 술잔을 부딪히면서 준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15년 동안 숨어있던 최종 배후,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변호사는 곧바로 특수수사팀에 자료를 넘겼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대한민국이 뒤집혔죠. 뉴스 특보, 긴급 기자회견, 실시간 생중계, 모든 방송사가 한 사건만 다뤘어요. 금융감독위원장 긴급 체포, 비자금 수사 착수, 차명 재산 몰수 절차 돌입.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죠. 15년 동안 피해자들을 속여온 거예요. 정치권, 금융권, 건설업계,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수천억이 아니었어요. 수조원대 자산, 전국 부동산, 해외 페이퍼 컴퍼니, 숨겨진 재산들이 끝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재산은 모두 국가 환수 절차에 들어갔죠. 그 과정에서 김정호 역시 완전히 무너졌어요. 숨겨둔 부동산, 차명 계좌, 비밀 금고, 전부 압류됐거든요.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죠. 고급 승용차도, 골프 회원권도, 해외 투자금도 전부 사라졌어요. 퇴거 명령서가 날아왔고 가압류 통지서도 도착했죠. 15년 동안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데는 몇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미소를 짓던 김정호는 결국 교도소 독방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신문 한쪽 구석, 자신의 이름, 그리고 몰수된 재산 목록. 그는 한참 동안 그 기사만 바라봤어요. 더 이상 웃지 못했죠. 반면 태식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수사 결과 사모개발 피해자 특별보상안이 마련됐거든요. 숨겨져 있던 비자금 일부가 환수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됐어요. 태식 역시 대상자였죠. 15년 전 잃었던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어요.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세월의 위로 같았죠. 어머니는 통지서를 읽다가 울었어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그 말에 모두 조용해졌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태식도 창밖만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준호 회사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명의도용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모든 징계는 취소됐죠. 오히려 내부 고발 공로가 인정됐어요. 승진까지 하게 됐고요. 동결됐던 계좌도 풀렸어요. 생활도 조금씩 안정됐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민지와는 어떻게 됐냐고. 사실 모든 사건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서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민지는 아버지 죄책감에 힘들어했고 준호는 가족 상처를 추스르느라 바빴죠.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2번 바뀌었죠. 어느 봄날 준호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태식 정기검진을 기다리던 날이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네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였어요. 예전보다 조금 마른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죠. 둘은 한참 동안 웃었어요. 말보다 웃음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과거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죠. 그냥 현재 이야기를 했어요.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 그게 더 소중했거든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태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죠. 복수는 끝났어요.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누군가는 재산을 잃었고, 누군가는 사회적 명성을 잃었어요.
권선징악. 결국 그렇게 됐죠. 하지만 태식은 알았어요. 진짜 승리는 상대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걸. 가족을 지키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걸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태식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죠.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돌덩이가 이제야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득 상견례 날이 떠올랐어요. 명함 한 장,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숨겨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죠. 만약 그날 그 명함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비밀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태식은 조용히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죠. 서늘한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저 오랜 겨울을 지나온 사람의 미소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강태식 가족은 다시는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늦어도 결국 돌아온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건네받은 명함 한 장, 그 안에 숨겨진 15년 전의 진실, 그리고 가족을 무너뜨린 거대한 배신. 강태식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준호와 민지가 끝까지 결혼을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가슴 먹먹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